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이 프랑스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에 반발해서 일어난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벨기에와 불가리아 등 유럽 전체로 급격히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유럽 시위의 주된 테마인데, 정치 엘리트가 아닌 일반 대중이 의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프랑스에서 촉발된 과격 시위가 유럽 다른 국가들로 지금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시위가 뭐 아시다시피 3주 정도 네.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유럽 다른 국가들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단 보면 뭐 이 시간에 뭐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노란조끼 시위에 의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일단은 완전 항복한 모습이죠. 네. 유류세 인상을 6개월 보류한다는 데서 더 한 발짝 나가가지고 완전히 유류세 인상을 이제 하지 않기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을 위한 부유세를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왜냐하면 전임 올랑드 대통령 때 부유세를 신설해서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고 해서 부유세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이거 역시 서민들의 분노가 커서 다시 없던 일로 철회하기로 그래서 부유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렇게 지금 나서서 사실상 지금 여론의 성난 분노 앞에 마크롱 대통령이 백기를 든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시위가 진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옆 나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 벨기에 같은 경우 지난 1일 토요일이었죠. 브뤼셀에 그 유럽연합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본부 앞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 처음에는 500여 명 작은 규모였는데 지금은 점점 커져서 벨기에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역시 그 세금 인상 때문입니다. 네, 세금 인상 안 된다는 그런 시위를 지금 서민들이 하고 있고, 그 벨기에 샤를 미셀 총리 관저 앞에서 총리 퇴진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벨기에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도자 보고 이제 물러나라 이런 지금 시위를 시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이그에 의회가 있는데 헤이그 의회 앞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벌어졌고요. 빈부격차를 해소하라는 요구 비슷합니다. 세금 인상 안 된다는 거나 빈부격차 해소하라는 거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역시 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했고, 또 오는 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인데요.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대규모 노란조끼 시위가 지금 예고된 그런 상황이어서, 프랑스에서도 이번 토요일에 예고돼 있죠. 그래서 뭐 있죠. 네덜란드, 프랑스 아마 유럽 전역에서 이번 토요일 날 대대적인 이 시위가 지금 시민들에 의한 시위가 예상되고 있고, 동유럽에서는 또 불가리아가 가장 지금 프랑스와 비슷합니다. 내년 1월에 유류세를 인상하기로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요. 또 그 각종 세금이 지금 인상될 것으로 예고돼 있는데, 그러니까 불가리아 시민들도 역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난 사실 불가리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빠르게 사실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달부터 불가리아에서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19일 날 수천여 명이 터키와 그리스 국경지대에 도로로 막고 시위를 벌였는데, 상징하는 바가 크죠. 이 난민들 유입되고 뭐 이민자 받아들이고 하면서 불가리아 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졌다. 그런 차원에서 터키 그리스 국경 쪽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11월 29일에는 수도 소피아에서 정권 퇴진 운동, 이것도 역시 지금 정권 퇴진 운동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프랑스, 지금 뭐 벨기에, 불가리아다 정권 물러나라, 대통령 물러나라, 총리 물러나라, 지금 이런 시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재미난 것이 이제 노란조끼 시위가 아니라 파란색 옷을 입고 지금 시위하고 있어서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위는 안 벌어졌지만 지난 4일 그 한 야당 의원이 의회에서 노란조끼를 입고 나타나서 연설을 하면서 경고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기름값을 낮춰야 된다. 기름값 낮추지 않으면 세르비아에서도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야당 의원이 기름값 낮추자는 그런 지금 제안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지난 1일 토요일이었죠. 베를린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벌어졌는데, 독일에서는 극우 단체들이 주도한 노란조끼 시위였고, 이민자를 반대한다는 그런 테마로 이제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참 이 유럽 전역에서 이 노란조끼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못 참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서민들만, 일반 시민들에게만 그 모든 부담을 지우는 이런 정책을 펴는 정권은 필요 없다. 이게 지금 유럽의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래 노란조끼 시위가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렇죠. 인근 유럽 국가로 지금 네. 퍼지고 있단 말이죠. 나라는 달라도 네.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국가 정책이 결국에는 서민들만 힘들게 한다. 조금 전에도 네. 짚어주셨지만 이게 주된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그런 말이 게 있어요. 네. 한국 예전에 4.19 때였죠. 네. 네.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뭐 뽑아준 뭐 정권이고 대통령이고 뭐 당이고 하니까 뭐 참아내야지 하는데 이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이제 시위를 사람들이 좀 외치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외치는 구호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프랑스 유류세 인상 반대, 벨기에 세금 인상 반대, 불가리아 기름값 인상, 세금 인상 반대, 네덜란드 빈부격차 해소, 또 독일은 뭐 이민자 반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뭐 단어나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유류세 인상하고 하는 이유가 친환경 정책이죠. 네. 그러니까 이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들 계속 이용하게 되면 많은 매연이 배출이 되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이 오래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류세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국 어떻습니까?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된 차를 안 끌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서민들만 결국 유류세 인상에 직격탄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도 좋은데 그걸 왜 이런 식으로 꼭 적용을 하느냐. 뻔히 서민들만 힘들 거 알면서도 참 그 이 정부나 이런 그 정권에서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세금 인상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일반 서민들만 그 대상이 되는 이런 식의 정책은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시민들이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는 뭐 정부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하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고 딱히 조직이 없더라도 주도하는 그룹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고 뭐 SNS 시대, 인터넷 시대를 맞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개인끼리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그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걸 또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난 우리 저 한국의 촛불 운동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또 시위만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네들이 직접 정치를 지금 좀 해보겠다. 네. 우리도 정치 세력화 하게끔 좀 해달라.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시위하면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받아는 드리겠지만 네. 또 그 상황이 종료가 되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단순히 시위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 일반 시민들의 삶을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것은 결국 일반 대중이 직접 진출해야 된다. 정계 이런 이제 주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그런 그 운동이 성공을 거뒀죠. 바로 오성 운동입니다. 오성 운동이 이 정당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오성 운동이라는 그 정당이 창당이 돼서 2009년 창당이 돼서 자발적인 국민 운동이 결국 정권을 획득하는 그런 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오성 운동 같은 것을 이제 유럽에서는 표방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우리가 뭐 노란조끼 시위에서 정부의 뭐 세금 인상 정책을 철회시키는 데서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또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또 나중에 가서 또 슬쩍 세금 인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오성 운동 같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현실화될지는 또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를 테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유럽에서 이런 시민 운동이 굉장히 이 단순한 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대전제 속에서 지금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예전 시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시대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네. 저희가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소수 엘리트들이 이제 대중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들이 거기에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네. 선언을 한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이게요. 예, 유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유럽만 특별한 그런 뭐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유럽에서 이게 좀 거세게 일고 있는데 또 유럽은 혁명 같은 것, 대혁명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겪게 되면 바로 들고 일어날 수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유럽이 먼저 했지만 이게 결국은 전 세계로 아시아로 뭐 아메리카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운동에는 선구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촛불 시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이런 어떤 흐름의 완결점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 많은 사람들 또 세계 많은 국가가 촛불 시위를 보고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뭐 감동했다고도 하는데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질서정연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요구해서 그것을 관철시켰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갔고 그래서 부당한 부패한 권력을 끌고 내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폭력 없이 그런 일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민 권력 시대를 한국이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망이 확충된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SNS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가지고 과격한 시위 없이도 촛불 시위라는 이런 그 평화적인 시위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뤄냈다는 것. 이것이 그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촛불 시위 이후에 들어섰는데 이 계속해서 이런 그 시민 권력에 의한 감시가 지금 한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이런 그 시민 권력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래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은 물론이고 뭐 언론들, 언론 권력까지도 지금 감시하고 있고 뭐 경찰, 검찰, 법원 이런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감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 언론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 검증합니다. 검증하고 있고요. 뭐 무슨 어느 뭐 KBS가 보도했다, 무슨 조선일보가 보도했다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팩트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검증합니다. 요새 뭐 팩트 체크라는 게 체크하죠. 아주 네. 근데 정치인들이 하는 유행이죠. 정치인들이 네. 하는 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즘 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몰리고 있는 것도 기존의 정치 세력이나 언론들은 조용했습니다.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다 찾아내면서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몰락하기 직전까지 몰려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 많은 그런 이 소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이런 이 정치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뭐 공격을 하고 언론들이 어떤 보도를 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이 대응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한국에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좀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런 시위를 바라보는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유럽에서 이렇게 그 한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이 우리가 어떤 정치를 얘기할 때 좌우 이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념을 초월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좌냐 우냐가 중요하지 않다. 좌가 됐건 우가 됐건 집권하고 나서 일반 시민들을 속이고 일반 시민들과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는다면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란 조끼 시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좌우를 떠나서 하나가 돼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민들의 삶에 합당한 시민들의 어떤 삶을 인정해주고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한다면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정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이 정치 문화를 탄생시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미국이 가장 이런 문화와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야말로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전형적인 국가인데요. 지금까지도 소수 엘리트 뭐 지금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아들이 또 대통령이 되고 또 둘째 아들이 또 주지사가 되고 이런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도 굉장히 그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하는 국가고 언론들도 마찬가지죠.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한국에 비하면 SNS나 이런 것이 좀 영향력이 덜 발달되어 있는 게 미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한 거죠. 모든 정치 세력과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했지만 SNS, 트위터를 활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시대가 미국에서도 이제 새로운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워싱턴 정치권이나 언론들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 엘리트들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 시위 이런 모습들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런 점 상당히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